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싼 시계, 명품 시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시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아마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시계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일 겁니다. 물론 세상에 비싸고 좋은 시계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대중적인 인지도에서 서브마리너를 따라올 만한 시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이라던가 승진 같은 중요한 성취를 기념하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구매 후보에 올리는 시계가 서브마리너인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시계를 살 때 비슷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품귀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롤렉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테일가는 이제 유명무실해졌고 웃돈을 낼 의사가 있는 분들조차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당연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전이나 희귀 모델로 분류되는 옛 모델들은 물론이고 비교적 생산량이 많다고 알려져서 크게 인기가 없었던 모델들의 중고 가격마저 같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편 서브마리너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혹은 생각보다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실망하신 분들을 현혹하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롤렉스의 자매 브랜드인 튜더에서 내놓고 있는 헤리티지 블랙베이라는 시계인데요. 언뜻 보면 비슷한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리테일가는 서브마리너의 반값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구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체로 1000만원을 넘게 들여야 살 수 있는 서브마리너와 500만원이 안 되는 예산으로도 장만할 수 있는 블랙베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서브마리너는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만큼 품질도 2배 이상 좋은 시계일까요? 아니면은 품질보다는 브랜드의 가치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블랙베이가 그저 서브마리너의 열등한 카피판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부정적 인식은 정당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들의 답변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시계들은 브랜드에서 후원한 신제품들은 아니고요. 오너들이 실제로 사용 중인 시계들입니다. 이 멋진 2008년판 논데이트 서브마리너는 제 친구가 소장하고 있는 시계를 빌렸고요. 여기 있는 2016년도판 장미 로고가 들어간 블랙베이는 저 김생활의 개인 소장품입니다. 이 영상은 시계회사 대신에 B2 스트랩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됐습니다. B2는 롤렉스용 러버 스트랩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스위스 회사 러버비에서 내놓은 세컨 브랜드입니다. 프리미엄 러버 스트랩 중에서 최고는 어디냐고 할 때 색감이 진하고 윤곽이 선명해서 러버비가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B2는 러버비의 장점을 공유하면서도 가격은 10만원대로 반값이고 트로픽 러버 스트랩 특유의 편안한 매력도 같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왕 처리를 한 천연 고무로 만들어져서 촉감이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부드럽습니다. 또 얇고 가벼워서 착용감이 편안하고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린 날에도 간지럽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러버비의 시그니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촘촘하고 정교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외양까지 갖고 있는 그런 스트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롤렉스 계열의 다이버 시계들과 이 트로픽 러버 스트랩이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이 트로픽 러버 스트랩이 롤렉스의 스포츠 모델, 그러니까 서브마리너나 익스플로러를 구매할 때 고를 수 있는 기본 스트랩 옵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브마리너나 익스플로러에다가 트로픽 스트랩을 매칭을 해놓으면은 새 롤렉스 시계를 자랑하는 졸부 느낌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롤렉스를 자연스럽게 차고 나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무거운 스틸 브레이슬릿을 대체할 수 있는 근사한 대체품을 찾고 계신다면은 B2의 트로픽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롤렉스 계열의 다이버 시계들 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다이버 시계에는 트로픽 러버 스트랩이 다 잘 어울립니다. 특히 블랑팡 스타일의 다이버 시계들도 괜찮은데요. 스쿠알레 수비너 코루소 에디션 같은 것들도 트로픽 스트랩을 매칭해 본다면 상당히 괜찮게 어울립니다. 본격적으로 두 시계를 비교해 보기 전에 롤렉스와 튜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 두 시계를 비교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롤렉스는 사실 명성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독일 태생의 한스 빌스도르프라는 인물이 1905년에 런던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는 영국 회사였지만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스위스로부터 무브먼트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1920년에 제네바로 이전을 하게
하게 됩니다. 왜 회사 이름이 롤렉스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빌스도르프한테 시계용두를 감는 소리가 롤렉스라고 들려서 그렇게 짓게 됐다는 설이 제일 유명합니다. 튜더는 빌스도르프가 만든 두 번째 시계 회사입니다. 정확히 언제 출범한 회사로 볼지는 조금 애매한데요. 상표가 등록된 거는 1926년이지만은 실제로 튜더라는 이름으로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건 1946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역사와 튜더 왕조 이야기를 좋아했던 빌스도르프가 튜더 왕가의 상징과 비슷한 장미를 브랜드의 로고로 사용하게 됩니다. 빌스도르프가 튜더라는 회사를 세운 건 꼭 롤렉스와는 다른 종류의 시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제작자로서의 순수한 꿈이 있어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창립 초기의 튜더는 독자적인 회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추려 하기보다는 좀 더 접근 가능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롤렉스의 다운그레이드 제품들을 카탈로그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5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나왔던 튜더의 서브마리너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모델의 명칭은 물론이고 케이스와 시계 유리, 브레이슬릿, 용두 같은 주요 부품까지 공유했습니다. 로고를 제외하고 나면은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튜더 서브마리너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엔진이었습니다. 튜더는 롤렉스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대신에 플루리에나 에타에서 만든 좀 더 저렴한 범용 무브먼트를 채택했습니다. 롤렉스의 믿을만한 방수 성능을 공유하면서도 가격도 더 저렴하고 정비도 쉬웠던 튜더의 다이버 시계들은 특히 각국의 군부대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해군이나 캐나다와 미국의 해군에서 튜더의 서브마리너를 다이버 시계로 활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군에 지급됐던 튜더의 다이버 시계들은 수집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에 나온 롤렉스의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7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쿼츠 파동은 두 브랜드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짜 강자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롤렉스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압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더 특권적이고 고급스러운 시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됩니다. 서브마리너의 가격 변화만 봐도 롤렉스의 높아진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롤렉스의 논데이트 서브마리너의 리테일가는 230불 정도였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2100불이고 이걸 다시 한화로 환산하면 약 240만원 정도인데요.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논데이트 서브마리너의 리테일가는 8100불이고 한국에서의 가격은 985만원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4배가 오른 건데요. 심지어 지금은 그 돈을 주고도 사기 힘든 시계가 됐습니다. 브랜드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린 롤렉스와 달리 튜더는 쿼츠 파동 이후에 점차 판매량이 줄게 됩니다. 급기야 1990년대에는 북미를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브랜드의 대대적인 리부트와 함께 2012년에 나온 헤리티지 블랙베이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리부트 이후의 튜더는 롤렉스의 모델을 거의 그대로 받아와서 스펙만 낮춰서 내놓던 창립 초기의 튜더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빈티지 모델의 디자인 요소들과 포파티나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소한 실험에서 더 나아가서 2015년부터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주요 모델에 장착하는 진취적인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버나 브론즈, 세라믹 같은 새로운 소재로 케이스를 만든다던가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적용해보는 등의 대담한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요즘의 튜더는 다운그레이드된 롤렉스라기보다는 다이어트한 롤렉스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롤렉스가 자기 이름의 무게 때문에 하기 힘들어진 다양한 실험들을 위험 부담이 적은 튜더가 대신 수행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언어를 상당 부분 공유하는 이상 튜더가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롤렉스의 열등한 카피판처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튜더는 롤렉스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많이 빼고 시계를 만드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게 아마 앞으로 튜더만의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마리너는 역사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다이버 시계의 전설 그 자체입니다. 회전식 베젤과 검은색 다이얼, 밝은 야광 인덱스를 조합해서 선보임으로써 현대적인 다이버 시계의 기틀을 잡은 선구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1953년에 모델 번호 6204로 처음 대중들에게 선을 보인 이래 몇 차례 업데이트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디자인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시계로도 유명합니다. 반면 헤리티지 블랙베이는 2012년에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시계이고 롤렉스가 아니라 튜더니까 만들 수 있었던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롤렉스는 트렌드에 휩쓸리기보다는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전략을 택해왔는데 튜더는 레트로 열풍이라는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거죠. 블랙베이는 50년대 말에 모델 번호 7924 빅크라운 서브마리너의 디자인으로부터 영감을 받되 이를 201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크고 두툼한 다이버 시계로 변주를 했습니다. 크라운 가드조차 존재하지 않던 가장 단순한 초창기 서브마리너 디자인을 갖고 와서 21세기의 더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서브마리너는 나온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시계고 블랙베이 역시 몇 차례 업데이트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 나온 모델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골라서 비교할지도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서브마리너들은 각 시기를 대표하는 모델들마다 독특한 장점들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고른다고 해도 취향의 문제이지 오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퀄리티 면에서는 최근에 나온 모델일수록 롤렉스에 보다 진보된 제작 기술이 반영되어 있을 테니까 더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는 제 사견입니다만은 2010년대 이후에 나온 두툼한 러그의 슈퍼 케이스나 최근에 등장한 41mm 케이스보다는 이전의 클래식 케이스가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현역으로 활동했던 14060M은 슈퍼 케이스의 도입 이전에 클래식 케이스를 채택하고 있는 마지막 논데이트 서브마리너라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전의 서브마리너가 가진 클래식함과 현행의 서브마리너가 가진 사용상의 편리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신다면 이 모델은 특히 더 고려해 볼 만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나 단방향 회전 베젤, 브레게 헤어스프링과 크로노미터 무브먼트 같은 현행의 서브마리너에도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상의 업그레이드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2021년에 사용하기에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한편 튜더의 헤리티지 블랙베이는 서브마리너처럼 모델의 역사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2012년에 에타 2824-2 범용 무브먼트를 장착한 41mm 사이즈의 시계로 처음 등장을 했고요. 이 시리즈가 크게 성공을 하면서 2016년에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많은 시계 팬들의 요청에 따라서 원조 빅크라운 서브마리너를 사이즈까지 따라하는 케이스 직경도 39mm로 줄이고 두께도 12mm 이하로 줄인 블랙베이 58을 선보이게 됩니다. 요즘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모델들은 파워 리저브도 길고 크로노미터 인증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높은 가성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리티지 블랙베이의 첫 시리즈였던 모델 번호 79220에 주목해보자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리즈에 들어간 에타의 범용 무브먼트는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스펙에 비하면은 그리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현역으로 활약하면서 튜더 브랜드의 리부트를 성공시키고 지금의 위치에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요즘 모델들과 달리 방패가 아닌 장미 로고가 인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6시 방향에도 평범한 줄줄이 프린트가 아니라 웃는 입 모양의 스마일리 프린트가 인쇄되어 있다는 점은 아마 수집가들의 가슴에 불을 당길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79220 시리즈 중에서 생산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던 검은색 베젤과 길트 다이얼의 79220N은 이미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다른 색상은 생산량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롤렉스가 아니라 튜더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단종된 지 5년 정도가 지났고 그동안에도 튜더의 인기가 계속 높아져 왔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은 다른 색상도 서서히 가치가 오르는 걸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두 시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두 시계는 사이즈부터 흥미롭게 다릅니다. 서브마리너를 흔히 40mm 시계라고 하지만은 실측해 보니까 케이스 직경은 39.5mm 정도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mm이고요. 30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는데 두께는 12mm입니다. B2 스트랩을 채워서 무게를 재면은 93.1g이 나오고요.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 사이의 폭은 20mm입니다. 러버 스트랩은 20mm에서 18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고요. 헤리티지 블랙베이의 케이스 직경은 40.7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0mm입니다. 방수 성능은 200m로 서브마리너보다 100m 정도 부족한데요. 두께는 12.6mm로 살짝 더 두껍습니다. B2 스트랩을 채워서 무게를 재면은 97.6g으로 무게도 살짝 더 무겁고요.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 사이의 폭은 22mm이고 러버 스트랩은 22mm에서 20mm로 너비가 좁아집니다. 실제 손목위에 올려본 사이즈 차이는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데요. 15.2cm 둘레의 여성의 손목위에 서브마리너를 올려본 모습입니다. 클래식 케이스는 가는 손목에 상당히 친화적입니다. 위아래로 넘치는 느낌도 전혀 없고 두께도 버블백이 만들어낸 착시 효과 때문에 300m 다이버 시계 치고는 상당히 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억지로 작게 만들려고 찌부러뜨린 시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비례에 맞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시계입니다. 반면에 같은 손목 위에서 튜더의 블랙베이는 상당히 큰 시계처럼 보이죠. 시분침도 크고 용도도 크고 러그도 길고 러그 간의 폭도 넓어서 체감은 수치상의 사이즈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커 보입니다. 두께 역시 롤렉스와 수치상으로는 0.6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튜더의 케이스백은 버블백이 아니라 납작해서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 위에 서브마리너를 올려본 모습입니다. 클래식 케이스는 가는 손목에도 친화적이지만은 좀 더 손목 사이즈가 올라가도 어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손목 사이즈에 상관없이 어지간하면 잘 어울린다는 사실이야말로 왜 서브마리너가 그토록 오랫동안 클래식의 자리에 군림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젤의 폭이라던가 다이얼의 크기라던가 러그의 길이와 러그의 폭에서 수치 하나를 바꾸고 싶은 부분도 없을 정도로 비례도 완벽합니다. 제 손목 위에 블랙베이를 올려본 모습입니다. 제 손목 위에서도 러그가 거의 손목의 끝까지 닿기 때문에 꽉 찬다는 인상이 있고요. 하지만 요즘 다이버 시계의 큰 사이즈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더 편안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요소 간의 비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서브마리너의 고전미에는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더 젊고 대담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서브마리너는 40mm 시계지만은 실제로는 39mm 정도의 클래식한 다이버 시계로 느껴지고요. 블랙베이는 41mm 시계지만은 실제로는 42mm 이상의 현대적인 다이버 시계 사이즈의 체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 시계의 피니쉬도 비슷한 듯 다릅니다. 헤리티지 블랙베이 케이스는 러그의 정면에는 사틴 브러쉬를 촘촘하게 적용했고요. 측면에다가는 폴리시를 했습니다. 50년대 말에 빅크라운 서브마리너를 따라서 케이스의 모서리를 빗면으로 만들고 폴리시된 선을 깊게 넣은 게 특징적입니다. 단순 무식한 투라치가 아니라 피니쉬에 신경을 쓴 고급 시계 같은 분위기를 내는데 이 폴리시된 선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마리너의 케이스 역시 러그의 정면에는 사틴 브러쉬를 촘촘하게 적용을 했고 측면에다가는 폴리시를 했습니다. 블랙베이와는 달리 케이스의 모서리를 인위적으로 빗면으로 깎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롤렉스의 고급스러움은 날이 선 듯한 모서리의 선명한 윤곽에서 드러납니다. 14060M은 이후에 나온 서브마리너랑 달리 러그 측면에 시계줄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드릴드 러그 처리를 했습니다. 피니쉬만 놓고 봤을 때는 롤렉스라고 해서 꼭 튜더보다 브러쉬가 더 선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도드라지는 차이는 소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브마리너는 일반적인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대신에 904L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기 때문에 블랙베이보다 폴리시된 부분의 광택이 좀 더 반짝이고 투명하게 느껴집니다. 롤렉스와 튜더 모두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무반사 처리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요. 무반사 처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벗겨지면서 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반사 처리를 안 하는 걸 고집하는 걸로 보입니다. 서브마리너는 따로 멋을 부리지 않고 납작한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다이얼도 깊이 들어가 있지 않고 시계 유리 밑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블랙베이는 가장자리가 솟아올라 있고 가운데 부분은 살짝 볼록한 박스
척수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장착했습니다. 그 밑으로 보이는 다이얼도 상당한 깊이감이 느껴지는 게 서브마리너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헤리티지 블랙베이의 경우에는 베젤의 가장자리에 코인 엣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매트한 블루 색상의 알루미늄 인서트를 장착하고 있고요. 60분 야광점이 밖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블랙베이는 서브마리너와 달리 일부러 낡은 시계처럼 보이도록 하는 포파티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재밌는데요. 이 블루 베젤의 색상도 사실은 빈티지 검은색 서브마리너 모델의 알루미늄 인서트가 파란색으로 변색이 된 걸 보고 착안해서 제작한 거라고 합니다. 코인 엣지는 결코 잡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6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60클릭이다 보니까 클릭 하나하나 간의 경계가 크고 뚜렷합니다. 굉장히 깊고 분명한 클릭음을 갖고 있습니다. 베젤은 덜렁거리거나 뒤로 밀리는 현상 없이 고급스러운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재밌는 점은 베젤의 60분 마커가 12시를 지날 때 다른 부분보다 저항이 좀 더 많이 걸려 있어서 확실히 여기가 제 위치라는 걸 알게끔 해준다는 것인데요. 평소에 베젤을 정확한 위치에 정렬해 두고 싶어하는 유저들을 위한 멋진 설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깜찍한 시도가 블랙베이를 더 매력적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서브마리너의 베젤 가장자리에는 롤렉스의 상징과도 같은 부채꼴의 호 모양 혹은 왕관 모양의 엣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확실히 튜더보다는 더 디테일이 있고 날이 서 있는 듯한 엣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060M은 세라크롬의 도입 이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진한 검은색의 알루미늄 인서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광택이 글로시 다이얼을 좀 더 부각시켜 준다는 점에서 심미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라크롬에 비하면 나중에 긁히거나 변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알루미늄이 사용 흔적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낡아간다는 걸 더 매력적으로 느끼실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젤에도 60분 야광점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야광점이 돌출되어 있지 않고 베젤의 안쪽에 좀 더 파묻혀 있다는 점이 튜더와 다릅니다. 베젤이 얇지만은 엣지가 상당히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서 잡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서브마리너는 좀 더 일반적인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낮고 굉장히 탄탄하게 짜인 느낌의 베젤 액션을 보여주는데요. 튜더에 비해서 클릭음은 깊고 차분한 편입니다.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고급스럽고 정밀한 기계를 만지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블랙베이는 크라운 가드 없이 무려 8mm 지름의 커다란 용두를 붙여 주었습니다. 베젤 인서트와 같은 색깔의 튜브를 밖으로 노출시킨 재밌는 터치가 여기에도 있고요. 용두의 측면에는 베젤과 마찬가지로 코인 엣지가 새겨져 있고 정면에는 튜더를 상징하는 장미 문양이 찍혀 있습니다. 용두가 큰 만큼 쾌적한 조작감을 자랑을 합니다. 나사의 윤활도 잘 되어 있어서 용두를 빼고 넣는 것도 문제가 없고 수동 감기와 시간 조정도 쾌적하게 잘 됩니다. 서브마리너는 7mm 지름의 용두를 폴리시된 크라운 가드 사이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측면에는 코인 엣지라기보다는 톱니에 가까운 느낌의 엣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두의 정면 역시 튜더보다는 확실히 더 고급스럽습니다. 롤렉스의 왕관 로고를 꽤 디테일을 살려서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롤렉스의 특허인 트리플 락 크라운을 상징하는 3개의 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락 크라운 기술이라는 건 용두를 3개의 고무링으로 완벽한 방수 성능을 보장했다는 뜻이고요. 확실히 튜더의 용두에 비해서 더 꽉 짜인 기계를 만지는 듯한 체감을 줍니다. 용두를 빼고 넣을 때나 수동 감기나 시간 조정을 할 때 체감이 훨씬 더 타이트합니다. 이걸 만지다가 다시 튜더를 만지면은 헐렁헐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요. 지금까지는 시계를 어느 정도 보셨던 분들의 눈에만 보이는 어쩌면 다소 소소한 차이들일 텐데요. 다이얼은 한눈에 봐도 꽤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다이얼은 시계의 역사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다이얼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거울 같은 광택을 가진 글로시 다이얼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18K 화이트 골드로 아플리케 인덱스와 시분 초침을 제작해서 한눈에 봐도 보석처럼 블링블링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냥 봐도 정교해 보이지만은 클로즈업을 해볼수록 퀄리티가 높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아플리케 인덱스의 마감은 물론 흠잡을 데가 없고 안 그래도 반짝이는 시분 초침은 일부러 표면을 볼록하게 구부려서 더욱 빛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디테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시분 초침이 거리를 두고 떠있지 않고 타이트하게 서로 꽉 붙어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다이얼의 프린트도 섬세하고 얇은 하얀 선들을 아주 높은 해상도로 유광의 다이얼 위에 찍어내서
상당히 선명합니다. 유광의 검은색 다이얼 위에 하얀색 글씨가 이렇게 멋스럽다는 걸 롤렉스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6시 방향에 프린트가 무려 4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이얼에 많은 것들이 절제되어 있어서 차가운 느낌마저 드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잘 맞지 않는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분위기의 프린트라서 저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이얼 가장자리에 르호라고 불리는 벽 부분에 새겨진 롤렉스의 각인들도 이걸 이렇게 정교하게 정렬시켜서 새기는 게 힘들겠다는 거는 이해하면서도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기에 들어가는 디테일이라기보다는 지폐 같은 데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디테일이라서 좀 어색합니다. 블랙베이의 다이얼 역시 훌륭하긴 합니다만은 당연하게도 퀄리티에서는 서브마리너와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다소 버거워 보입니다. 일단 블랙베이의 다이얼은 서브마리너만큼 번쩍거리지는 않는데요. 매트한 검은색 바탕의 다이얼에 흰색의 프린트와 크롬 코팅된 인덱스, 알루미늄 소재의 시분 초침을 적용을 했습니다. 서브마리너에 비해서 인덱스의 크기가 크고 스노우플레이크 시분 초침의 크기도 더 커서 정확한 비례가 주는 고전적인 매력은 다소 떨어지지만은 더 대담하고 시원해 보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튜더의 야광 인덱스나 시분 초침도 클로즈업을 해봤을 때 거칠게 마감이 됐다거나 실수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품질을 보여줍니다만은 아쉽게도 18K 화이트 골드가 아니라 크롬이나 알루미늄 같은 덜 특권적인 금속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시분 초침은 서브마리너처럼 곡면이 아니라 평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서브마리너와 별 차이가 없는데 뭔가 조금씩 반짝거림이 모자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시분 초침 간의 거리도 서브마리너에 비하면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덜 타이트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서브마리너의 프린트들이 매우 얇고 그래서 더 정교한 느낌이라면은 블랙베이의 프린트들은 다소 두텁고 굵은 글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서브마리너와 비교하지 않는다면 프린트의 품질은 매우 선명하고 우수합니다. 그래도 블랙베이에는 서브마리너에 없는 레트로풍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서브마리너처럼 완전한 평면이 아니라 깊이감이 있으면서 가장자리가 다소 내려와 있는 컨벡스 다이얼이라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안쪽이 열려있는 철도 모양의 챕터링이나 길쭉하게 뽑은 12시 인덱스도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게다가 장미 로고와 스마일리 프린트는 서브마리너의 프린트보다 더 고풍스러우면서도 덜 수다스럽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르호에다가 브랜드 이름을 돌아가면서 새기는 불필요한 디테일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베이가 서브마리너에 비해서 퀄리티에서는 밀려도 대등한 매력을 가진 다이얼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서브마리너처럼 보석 같은 느낌의 번쩍거리는 다이얼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50년대 말에 빈티지 서브마리너 디자인을 참 매력적으로 해석해서 옮겨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14060M은 크로마라이트라는 새로운 야광 도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의 제품이어서 블랙베이와 마찬가지로 슈퍼루미노바 C3 야광 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료가 같을 때는 인덱스와 시분 초침이 커서 야광을 바를 면적이 많은 블랙베이가 더 유리하겠죠. 최신 모델끼리 비교하면 새로 개발한 도료를 쓰는 롤렉스의 야광이 더 오래 가겠지만은 오늘 비교에서는 블랙베이의 야광이 서브마리너보다 더 오래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가끔 블랙베이의 시침에 야광이 고르게 발리지 않았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예전에 나온 모델에서도 시침의 야광은 약간 고르지 않게 발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롤렉스와 튜더가 전통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던 지점입니다. 요즘은 튜더도 파워리저브 70시간에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내세우면서 스펙상의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영상에 나온 건 에타 무브먼트를 채택한 전세대 제품입니다. 14060M의 엔진은 전설적인 3135 무브먼트의 논데이트 버전인 3130입니다. 파라크롬 헤어스프링이 들어가기 이전 제품이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브렉의 오버코일 헤어스프링을 장착해서 전세대보다는 고급스러운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48시간으로 요새 나오는 시계들보다 다소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으니까 1호차 범위는 매우 정확할 겁니다. 튜더 79220B의 엔진은 에타 2824-2의 탑그레이드입니다. 이 시절의 블랙베이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보통은 한 자릿수, 운 좋으면 플러스 5차 안쪽에 1호차가 나오는 것 같고요. 스펙이 인상적이지는 않아도 정비 비용이 싸고 어디서
어디서나 수리할 수 있다는 점은 롤렉스에 비해서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렉스와 튜더는 케이스백에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튜더의 케이스백은 거의 납작한 반면에 롤렉스는 뒷면이 볼록한 버블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퀄리티 차이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브레이슬릿을 비교를 해보면은 14060M의 브레이슬릿은 2008년에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엔드링크의 속이 비어있는 것도 그렇거니와 심지어 가운데 조각도 속이 비어 있습니다. 클래스프를 열어봐도 요즘에 실체감 있는 밀드 클래스프가 아니라 얇은 철판에 덧댄 스탬프드 클래스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이버시 익스텐션도 철판인 것 마찬가지고요. 미세 길이 조정도 글라이드락이 아니라 구멍을 이용해서 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스러운 브레이슬릿을 감수할 정도로 14060M의 클래식 케이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슬릿이 피니시가 나쁘다거나 착용감이 나쁘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클래스프를 비롯한 곳곳에 찍혀있는 예스러운 롤렉스의 로고들이 또 나름대로 매력적입니다. 79220B의 브레이슬릿은 확실히 좀 더 현대적입니다. 케이스와 정확히 들어맞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하고 있고 클래스프도 좀 더 묵직한 밀드 클래스프입니다. 클래스프를 열어보면 멋지게 튜더의 사명도 새겨놓았고 이중 잠금의 덮개 부분에도 튜더의 사명을 잘 새겨놓았습니다. 멋만 부린 게 아니라 세라믹 베어링을 달아놓아서 나중에 마찰에 의해서 연결부가 닳아서 잘 잠기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한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다만 미세 길이 조정을 구멍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다운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은 블랙베이의 브레이슬릿은 브레이슬릿을 잘 만드는 롤렉스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잘 만든 브레이슬릿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의 간단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보시면서 당연히 느끼셨겠지만은 서브마리너와 블랙베이 간에는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500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브마리너를 구매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은 롤렉스라는 특권적인 이름과 역사에 지불하는 돈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튜더가 롤렉스의 열등한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식의 인식은 이제 더 이상 블랙베이와 서브마리너의 관계에서는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브마리너와 블랙베이 간에는 퀄리티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심미적인 목표의 차이도 있습니다. 서브마리너 수준의 정교한 퀄리티를 블랙베이에서 기대하기 힘든 만큼이나 블랙베이에 있는 레트로풍의 디자인 요소나 경쾌한 터치 같은 것들을 서브마리너에서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둘 다 다이버시계이긴 하지만은 지향점이 의외로 다르다는 걸 오늘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브마리너도 서브마리너 나름의 장점이 있고 블랙베이도 블랙베이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두 시계를 비교를 해봤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계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이었습니다. 남은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